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41살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습관처럼 남편 재민이가 깨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죠. 벌써 15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에요. 딸 소연이의 도시락을 싸고 재민이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체육 시간 있어서 운동화 챙겨야 해요. 소연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11살인 우리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서 가끔은 제가 더 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재민이는 여전히 무뚝뚝해요. 44살인 그는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화다운 대화가 없어졌다고 해야겠네요.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이런 식의 전달 사항만 주고받는 게 전부예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소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재민이가 출근한 후에 집은 텅 빈 것 같아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메뉴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제 일과의 전부죠.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봐요. 41살의 이선영이라는 여자가 거기 서 있지만 정작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땐 제 이름표가 있었고 제가 맡은 일이 있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을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일 뿐이에요. 오후 2시쯤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요. 학원 가방을 메고 바쁘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 딸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구청 소식지를 꺼내다가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여성을 위한 재테크 강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부제목에는 경제적 독립,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뛰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재테크라는 말 자체보다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단지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강의 일정을 보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주 과정이었어요. 소연이가 학원에 간 시간이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경제적 독립이라.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말을 되새겨봤어요. 언제부턴가 제 통장에는 재민이가 넣어준 생활비만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 의지로 번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재민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재테크 강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뭐하러? 집에서 가계부나 잘 써.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결심을 더욱 굳히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이가 출근하고 소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강의 신청 전화번호로 걸어서 등록을 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이름을 정확히 말했어요. 이선영입니다. 재테크 강의 신청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첫 강의 날이 다가왔어요.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죠.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묻어내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은 구청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1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더군요. 나이는 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모두들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정확히 오후 2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제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39살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군요. 말투에서 세련됨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강의 내용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저는 그의 말하는 방식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복잡한 투자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솜씨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무엇보다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특별했어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앤드류는 수강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각자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보라는 거였죠. 다른 분들이 하나씩 대답할 때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더니 말했어요.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삶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 말에 깊이 감동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죠.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선영 씨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는 중에 앤드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죠. 정갈한 외모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선영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개별 상담이라는 말이 뭔가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개별 상담.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개인으로서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연이를 맞이할 때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재민이가 퇴근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괜찮았어요 라고만 답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앤드류라는 사람이 제 평범한 일상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면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파문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다음 주 강의가 끝난 후 앤드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선영 씨,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별 상담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산에 괜찮은 호텔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텔 라운지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제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네,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목요일 오후 3시로 약속을 잡았어요. 소연이가 학원에 간 시간이라 딱 맞았죠. 집에서 일산역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였고, 거기서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했어요. 약속 날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떨렸어요. 마치 중요한 면접을 앞둔 것처럼 긴장되더군요. 옷을 고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았거든요. 호텔 라운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우아했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큰 창으로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앤드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선영 씨, 여기 처음 와보시죠? 이곳 분위기가 참 좋아요. 조용해서 대화하기에 딱이에요. 그는 제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선영 씨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가정주부로 살면서 어떤 기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누군가가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행복했는데 요즘은 글쎄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앤드류는 제 대답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한다는 표현을 계속 보여줬죠. 마치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처럼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선영 씨는 달라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격려의 말이었거든요. 재민이는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다 되어 가자 앤드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영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투자 계획도 더 자세히 상의해 봐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기분이었죠. 소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재민이가 퇴근해서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제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앤드류와 나눈 대화를 되새겨봤어요. 그의 목소리, 표정, 제게 건넨 따뜻한 시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앤드류에게서였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투자 계획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제 잠을 완전히 쫓아버렸어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앤드류와의 만남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강의가 끝나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는 게 일종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투자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어느새 제 일상과 고민들을 털어놓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죠. 3번째 만남에서 앤드류가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했어요. 해외 부동산 펀드라고 하더군요.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6개월 후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선영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과는 달라요. 직감이라고 할까요? 선영 씨에게는 투자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재민이 모르게 그 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투자금을 마련했죠. 1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제 용돈이었어요. 통장에서 돈을 뽑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앤드류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복잡했지만 그의 자신 있는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죠. 축하해요, 선영 씨.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만족하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앤드류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죠.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이 점점 길어지고 시선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꼈죠. 제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앤드류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뛰었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소연이가 가끔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그럴 때마다 투자 공부를 한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죠. 11살인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민이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묻지도 않았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욱 앤드류에게 끌렸는지도 몰라요. 그는 제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앤드류가 더 큰 투자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1,500만 원이었죠. 첫 번째 투자가 벌써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정말 타고난 투자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직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의 칭찬에 취해서 결국 두 번째 투자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돈을 썼어요. 명절 때마다 조금씩 주시던 용돈을 모아둔 거였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앤드류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선영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촉감이 계속 느껴졌어요. 재민이가 옆에 누워 있는데도 제 마음은 온통 앤드류 생각뿐이었죠.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후 한 달이 또 흘렀어요. 제 삶은 완전히 두 개로 나뉘어졌죠. 낮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앤드류와 만나는 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역할을 바꿔가며 살고 있었거든요. 재민이는 여전히 무심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죠.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재민이의 무관심이 제게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연이는 달랐어요.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인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숙제를 하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1살 아이가 엄마의 변화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얼마나 들뜬 상태였는지 깨달았죠. 앤드류와의 만남은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비즈니스 센터 개인 상담실로 옮겨졌죠. 더 은밀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투자 이야기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남편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재민이는 제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투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주저했어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죠. 선영 씨,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조건으로는 다시 투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왔죠. 결국 재민이 몰래 적금 하나를 더 해지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죠. 그날 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앤드류가 제 손을 잡으며 건넨 따뜻한 미소가 모든 불안을 지워버렸죠. 핸드폰에는 그의 메시지들이 쌓여갔어요. 투자 관련 내용들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안부와 격려의 말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간직했어요. 마치 비밀일기처럼요. 재민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을 때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앤드류의 메시지를 읽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컴퓨터에는 앤드류와 관련된 자료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투자 계약서, 호텔 라운지 예약 확인서, 그리고 우리가 나눈 메시지들의 스크린샷까지요. 저도 모르게 비밀 폴더를 만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앤드류가 제안했어요. 선영 씨, 다음 주에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어요.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큰 기회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까지 가자는 제안에 심장이 뛰었어요. 일산을 벗어나서 그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낸다는 생각에 흥분되었거든요.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41살의 이선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한 명의 여성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멈추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계속 가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그 후 2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민이는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나 봐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어느 날 저는 앤드류와의 만남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재민이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냉정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컴퓨터 책상 위에 USB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사용하던 USB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야, 선영아? 재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USB 안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 예약 내역부터 시작해서 투자 계약서, 그리고 앤드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쌓아온 비밀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투자 계약서를 보던 재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금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죠.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 있었거든요. 5천만 원?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재민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몰래 해지한 적금들,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돈까지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작 재민이가 가장 충격받은 건 투자 금액이 아니었어요. 앤드류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투자 상담을 빙자해서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해진 대화들, 그리고 제가 보인 감정적인 반응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재민이는 USB를 들고 제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투자였는지,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기만이었는지요. 재민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재민이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소연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아빠와 풀이 죽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불안해했죠.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혼란이 어려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앤드류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처럼 만나자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민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앤드류의 연락을 받지 않자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죠. 선영 씨, 왜 연락이 안 되세요? 중요한 투자 기회가 있어서 급히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이해심 많던 목소리와는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재민이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그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제 핸드폰에는 앤드류의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톤이었다가 점점 재촉하는 말투로 바뀌어 갔죠.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들뜬 표정 대신 초췌하고 불안한 얼굴이 비춰졌죠. 제가 그토록 찾던 자유와 설렘이 이렇게 빨리 공포로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재민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였죠. 거실에는 저와 재민이만 남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재민이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제가 앤드류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들이었죠. 투자 계약서부터 메시지 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야? 그리고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재민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죠. 15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그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테크 강의에서 앤드류를 만난 것부터 호텔 라운지에서의 만남들, 그리고 점점 커져간 투자 금액까지요. 말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재민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무서웠죠. 마치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남은 돈이 얼마야? 재민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두 앤드류에게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소연이의 학비로 모아둔 돈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소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였는데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우리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싸우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11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서 집안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재민이가 소연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소연아. 그냥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빨리 가서 자렴. 소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로요. 아마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재민이는 서재에서 잠을 잤어요. 같은 침대에 누우려 하지 않았죠. 저는 혼자 넓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앤드류가 제게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핸드폰에는 여전히 앤드류의 메시지가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장을 할 수 없었죠. 재민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압드류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직접 전화였죠.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받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로는 앤드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제 삶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재민이는 며칠 동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나 봐요. 퇴근 후에 법무법인에 다녀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에 밝고 수다스럽던 아이가 조용해진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죠. 아이 나름대로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밤 소연이가 제 방으로 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괜찮아요? 아빠가 왜 서재에서 주무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1살 딸이 어른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순수한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후 1개월이 흘렀어요. 재민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앤드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강의를 했던 구청에 가서 문의해봤지만 앤드류 김이라는 강사는 등록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짜 신분이었던 거예요. 호텔 라운지에 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죠. 투자했던 5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투자 회사라고 했던 곳도 가짜였고 계약서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었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기꾼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활동해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거죠.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재민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죠. 선영아, 이제 정말 끝이야. 소연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딸도 그리고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게 된 거였죠. 소연이는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평소처럼 엄마에게 달려와서 안기지도 않았죠. 아이의 눈빛에서 실망과 혼란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어디로 가세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소연이의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친정으로 돌아가기도 민망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던 일 때문이었죠. 이사하는 날 소연이가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어린 손글씨로 빼곡히 써진 편지였죠. 엄마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받아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새로운 집은 일산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원룸이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죠. 짐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앤드류를 만나기 전에 저는 비록 공허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은 걸 원했던 제 욕심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몇 달 후 우연히 뉴스에서 투자 사기 관련 기사를 봤어요. 앤드류와 비슷한 수법을 쓰는 사기꾼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중년 여성들을 주로 노렸고 감정적 조작을 통해 돈을 빼갔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전형적인 피해자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상황이 사실은 그들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죠. 지금도 가끔 소연이를 멀리서 봐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죠.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어요. 재민이와 합의한 조건 때문이에요. 소연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12살이 되었죠.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여요. 아마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제 잘못 때문에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원룸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때면 생각해요. 제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자유와 독립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놓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핸드폰에는 아직도 앤드류와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어요. 지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치 제 어리석음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처럼요. 가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그때의 제 자신을 돌아봐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가족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도요. 앤드류가 제게 심어준 특별함이라는 환상 때문에 현실의 소중함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치켜세울 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해요. 늦었지만 저도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제 힘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도 별빛 우체통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실패와 상처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죠. 선영이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우리의 성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